선자야, 이건 네가 붙인 거 아니지? 친정언니 말에 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고 냉장고 앞으로 갔습니다. 반찬통마다, 약통마다, 생수병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남편 이름이 적힌 것들 사이에서 제가 늘 손대던 자리는 맨 아래 칸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41해를 참고 살면 적어도 내 자리는 남는 줄 알았습니다. 눈치 보며 차린 밥상도 말 삼키며 넘긴 밤들도 그렇게 쌓이면 언젠가는 조용해질 줄 알았지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제가 이 집에서 더는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무서운 건 언니가 그걸 보자마자 제 얼굴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왜 그 말이 그렇게 덜컥 겁이 났을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그날이 제 생일이었다는 걸 남편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제가 먼저 미역을 불렸으니까요. 누가 끓여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41해를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생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오히려 그날은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아침 일찍 병원 예약이 있다고 했거든요. 혈압약 처방 갱신이었어요. 저는 전날 밤에 챙겨둔 보험 수첩과 신분증을 봉투에 넣어 식탁 위에 올려뒀습니다. 남편은 일어나자마자 봉투를 집어들고 나가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고맙다는 말도 다녀오겠다는 말도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미역국을 저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은 그때도 들지 않았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당연한 집안의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먼저 적응했던 거겠지요. 서운하다고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너무 일찍 배워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됐습니다. 말보다 손이 앞서는 사람이요. 미역국이 끓는 동안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생각보다 찼습니다. 가을이 다 간 것도 몰랐어요. 베란다 화분에 놔둔 국화가 시들어 있었는데 그것도 그날 처음 봤습니다. 며칠을 봤을 텐데 눈에 안 들어왔던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눈앞에 있는 걸 보면서도 못 보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청소를 했어요. 거실 바닥을 걸레로 2번 닦고 욕실 바닥 줄눈을 칫솔로 문질렀습니다. 남편이 욕실 냄새에 예민한 편이거든요. 환기가 덜 됐다 싶으면 바로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청소를 할 때 항상 욕실을 제일 오래 했습니다. 그게 몸에 배어 있었어요. 내가 깨끗하게 해놓으면 말이 없다. 그게 제 기준이었으니까요. 점심은 냉장고에 남은 나물 몇 가지를 꺼내 혼자 먹었어요. 따뜻하게 데울까 하다가 그냥 먹었습니다. 귀찮았던 게 아니라 굳이 싶었어요. 생일 점심을 혼자 차려서 혼자 먹는데 따뜻하게까지 먹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우습지요. 그런 생각을 하는 제가 저도 좀 낯설었어요.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병원 다녀오는 길에 지인을 만났다고 저녁은 차려놓으라고요. 짧은 문장이었어요. 마침표 하나 없는. 저는 잠깐 화면을 보다가 네 라고 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제 생일날 오간 문자가 그게 다였습니다. 딱 2글자요. 저는 핸드폰을 식탁에 놓고 일어났어요. 오후에 언니가 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오라고 했어요. 오랜만에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요. 선물은 됐다고 했는데도 언니는 백화점 봉투를 들고 왔어요. 안에는 내복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한 살구색이었어요.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언니는. 예쁜 것보다 쓸 것을 챙기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게 편했어요. 괜한 거 받으면 어디에 써야 하나 고민이 생기니까요. 언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한 일은 가방을 내려놓는 게 아니었어요. 신발을 벗으면서 이미 부엌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잠깐 웃었어요. 언니는 항상 그랬거든요. 집에 오면 일단 부엌 상태부터 봤습니다. 냄비는 잘 닦였는지, 행주는 빨았는지, 냉장고 정리는 됐는지.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뒤로 언니는 제 집 부엌을 자기 부엌처럼 드나들었습니다. 뭔가 걱정이 되면 냉장고 문부터 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냉장고 문을 열자마자 멈췄어요. 소리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으면 뭔가 말이 있어야 하는데 언니가 그냥 서 있었어요. 저는 가스불을 줄이면서 언니 쪽을 봤습니다. 등이 보였어요. 냉장고 불빛이 그 등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어깨가 움직이질 않았어요.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요. 선자야. 불렀는데 말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냉장고 앞으로 갔습니다. 처음엔 잘 몰랐어요. 냉장고 안이 달라 보인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뭐가 어떻게 달라진 건지 바로 짚이지 않았습니다. 정리가 잘 됐다 싶기도 했어요. 오히려 깔끔해 보였으니까요. 그러다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반찬통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흰 스티커에 검정 매직으로 또박또박 쓴 글씨였어요. 정우 반찬, 정우 저녁약, 정우 생수, 건드리지 마세요. 남편 이름이 적힌 것들은 눈높이 칸에 가지런히 들어차 있었어요. 제가 40안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손 뻗던 자리는 맨 아래 칸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이름표 하나 없이요. 숨이 잠깐 멈췄어요. 저는 그 이름표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천천히요. 정우 반찬, 정우 저녁약, 정우 생수,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직접 만든 반찬이 담긴 통에 제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챙긴 약이 들어있는 통에 제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칸,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그 자리에는 제가 그날 아침에 사다 놓은 두부 한 모가 들어 있었어요. 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붙인 거 아니지?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아니라고 해야 하는데 그 말이 입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다음 질문이 따라올 게 뻔했거든요. 그럼 누가 붙였냐고, 언제 붙였냐고, 왜 가만히 있었냐고. 저는 그 질문들이 무서웠습니다. 대답할 자신이 없었어요. 언니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조용히요. 쾅 닫는 것보다 그게 더 무거웠어요. 소리를 참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국솥 앞으로 돌아가서 불을 껐습니다. 등이 보이는 게 다행이다 싶었어요. 얼굴을 보이기가 싫었거든요. 표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몰랐으니까요. 미역국이 뜸이 들고 있었어요. 뚜껑 틈새로 김이 조금씩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김을 보면서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어요. 언니가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선자야, 언제부터야? 저는 국자를 잡은 채로 잠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언제부터냐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처음엔 몰랐으니까요. 냉장고 이름표가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닐 텐데 저는 그게 붙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조금씩이었겠지요. 하나 붙이고 며칠 뒤에 또 하나 붙이고 제가 눈치채지 못하게 천천히요. 그게 더 이상했어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다 붙어 있는데 저는 왜 몰랐을까요? 보면서도 못 본 거겠지요. 제 눈이 항상 바닥을 향해 있었으니까요. 냉장고를 열 때도 맨 아래 칸으로 먼저 손이 갔고 눈높이 칸은 남편 것이다 싶으니까 굳이 들여다보질 않았어요.
그게 습관이었습니다. 41해 동안 쌓인 습관이요.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아니면 더 됐을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평평하게 나왔습니다. 떨리지도 않았고, 높아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요. 그게 무서웠어요. 이 상황에서 제 목소리가 이렇게 평평하다는 게요. 언니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그 숨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저녁상을 차렸어요. 미역국이랑 생선구이, 나물 무친 거 2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이었어요. 생선은 아침부터 해동해 뒀던 거예요. 나물은 어제 무쳐뒀던 거고요. 제 생일상이었는데 차리고 나서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생일이라고 제가 먹고 싶은 걸 차려본 기억이 없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먹고 싶은 걸 먼저 말하는 사람이 못 됐어요. 저는.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손 씻고 식탁에 앉았어요. 언니가 와 있는데도 인사가 짧았습니다. 명순 씨, 그 한마디 하고는 바로 수저를 들었어요. 언니는 인사를 받으면서 입꼬리만 올렸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알아요. 뭔가를 참고 있을 때 짓는 얼굴이거든요. 언니는 참을 때 눈이 약간 좁아져요. 그날 저녁 내내 그 눈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말이 없었어요. 남편은 미역국을 한 그릇 다 비웠고 생선을 발라 먹었고 나물을 조금 남겼습니다. 그리고 수저를 내려놓으면서 물을 한 컵 마셨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잘 먹었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냥 일어나서 텔레비전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지는 않았는데 닫은 것과 다를 게 없었어요. 그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니까요. 언니는 수저를 들었다 놨다 했어요. 밥을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뜨고 나물을 조금 집고 그러다 멈추고 생일 저녁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설거지는 제 몫이었어요. 원래부터 그랬으니까요. 언니가 옆에 섰습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서 있었어요. 말하려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불편했지만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물이 나오는 소리가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침묵이 그 소리에 묻혔으니까요. 형부가 직접 붙인 거야. 그 이름표? 저는 수세미를 잠깐 멈췄어요. 그렇겠지요. 혼자서? 너한테 말도 없이? 말은 없었어요. 언니가 한참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그릇을 헹구면서 기다렸습니다. 그거 기분 나쁜 표시 아니야, 선자야. 그게 뭔지 알아? 저는 그릇을 건조대에 올리면서 대답을 안 했어요. 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 거 표시해 놓은 거야. 이건 내 거, 이건 건드리지 마라. 그게 냉장고 안에 들어온 거잖아. 같이 사는 집 냉장고에. 저는 수도꼭지를 잠갔어요. 그냥 예민하게 보는 거 아닐까요? 스스로도 설득이 안 됐어요. 그 말을 하면서요. 그런데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이 너무 컸으니까요. 언니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반박도 하지 않았고 맞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행주를 집어 물기 있는 그릇을 닦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옆에서 다음 그릇을 헹궜습니다. 2사람이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마쳤어요. 아무 말도 없이요. 언니가 돌아가면서 현관 앞에 잠깐 섰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나서 저를 봤습니다. 선자야. 응? 너 이 집에서 내 자리가 없어졌다는 거 느껴지지?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언니가 탄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문이 완전히 닫히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복도 형광등이 하얀 빛으로 저를 비추고 있었고 집 안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집 아니잖아요. 분명히요. 신발도 안에 있고, 제 물건도 안에 있고, 제가 끓인 미역국도 안에 있고, 근데 왜 이렇게 이상한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지. 문 앞도 아니고, 안도 아니고, 냉장고 맨 아래 칸처럼요. 자리는 있는데, 이름이 없는. 저는 결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불을 끄고 가스 잠갔는지 확인하고 남편 약을 꺼내 컵에 물 받아 식탁 위에 올려뒀어요. 41해 동안 해온 순서대로요. 손이 기억하는 순서였습니다. 생각을 안 해도 됐어요. 몸이 먼저 했으니까요. 다 하고 나서 불을 껐어요. 부엌이 어두워졌습니다. 냉장고를 바라봤어요. 닫혀 있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안에 뭐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칸에 뭘 넣어뒀는지.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그게 궁금하지 않았어요. 맨 아래 칸에 뭐가 있더라.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제가 넣어둔 두부 한 모밖에는요. 이름도 없이, 표시도 없이 들어있는 그것 하나밖에는요. 그날 이후로 냉장고 앞에 서는 게 달라졌어요. 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추게 됐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41해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냉장고는 그냥 열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밥하려면 열고, 반찬 꺼내려면 열고, 생수 마시려면 열고. 그런데 그날부터는 손이 손잡이에 닿기 직전에 잠깐 머뭇거렸어요. 맨 아래 칸에 내 것만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게 싫었던 거겠지요. 확인하는 순간 또 그 느낌이 올라오니까요. 저는 그 느낌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어요. 서운하다기엔 너무 조용했고 화가 났다기엔 너무 눌려 있었습니다. 그냥 이상했어요. 오래 살던 집인데 어딘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요. 가구 위치가 바뀐 것도 아니고 벽지가 달라진 것도 아닌데 공기가 달라진 것 같은. 그게 뭔지 정확히 짚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밥상 자리가 달라진 건 그 주 안에 눈에 들어왔어요. 원래 저희는 식탁 긴 쪽에 나란히 앉았어요. 남편이 창문 쪽, 제가 그 옆이었습니다. 오래된 자리였어요. 따로 정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됐던 거고 수십 년을 그렇게 앉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 자리에 개인 접시가 따로 놓여 있었어요. 예전엔 상에 같이 올리던 것들이었는데 남편 것만 따로 작은 쟁반에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꺼내서 그렇게 차려놓은 거였어요. 저는 그걸 보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그랬어요. 그 다음 날도요. 며칠이 지나자 그게 새 풍경이 됐습니다. 남편 쪽 자리에는 남편 것만, 제 쪽 자리에는 제가 먹을 것만. 같은 식탁인데 선이 그어진 것 같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요. 약 두는 자리도 나뉘었어요. 원래 남편 약이랑 제 약이 같이 싱크대 한쪽 귀퉁이에 있었거든요. 그게 어느 날 보니까 남편 약은 선반 위쪽 칸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제 약은 그냥 싱크대 아래 서랍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직접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옮겨놓은 거예요. 말없이요. 저는 그걸 보고 남편한테 물었어요. 이거 왜 옮긴 거예요? 남편이 신문을 보다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헷갈리니까. 그게 다였어요. 다시 신문으로 눈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잠깐 더 있다가 그냥 부엌으로 갔어요. 더 물을 말이 없었습니다. 헷갈리니까 라고 했는데 뭘 더 물어요. 그 짧은 대답이 어떤 긴 설명보다 더 많은 걸 담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느꼈어요. 이 사람이 나를 나누고 있구나 하고요. 그게 싫다고 말을 못했어요. 왜냐면 말을 하려면 뭐가 싫은지를 설명해야 하는데 설명을 시작하는 순간 제가 예민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약자리 하나 옮긴 것 같고 뭘 그러냐고 할 게 뻔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먼저 들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위층 냉장고 칸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손을 뻗었어요. 남편 생수 옆에 제가 사다 둔 두부가 있었거든요. 맨 아래 칸에 안 들어간 거였는지 아니면 자리가 없었던 건지 제가 넣어둔 건데 눈높이 칸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걸 꺼내는데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 왜 손대요? 저는 손을 멈췄어요. 제가 넣어둔 거예요. 이름표 봐요. 그쪽 칸 아니잖아요. 목소리가 높지 않았어요.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무적이었어요. 마치 규칙을 설명하듯이요. 그게 더 이상했어요. 화를 내면 제가 화를 돌려줄 수라도 있는데 저 사람은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으니까요. 쓸데없이 뒤적거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두부를 아래 칸에 다시 넣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화가 났는지 당황했는지 모르겠었습니다. 뭔가가 목구멍 가까이 올라왔다가 내려갔어요. 저는 그걸 삼키고 부엌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안방에서 받았습니다. 목소리를 낮게 했어요. 텔레비전 소리 사이로 제 목소리가 넘어갈까 봐요. 언니는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때?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냥 그렇지요. 그냥이 뭐야? 또 참고 있어?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선자야, 나 그날 냉장고 보고 집에 와서 잠을 못 잤어. 내가 어떻게 된 집에 사는 건지. 저는 창밖을 봤어요. 늦은 시간이라 베란다가 어두웠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괜찮은 게 어딨어. 같이 사는 집 냉장고에 이름표를 붙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저는 대꾸를 안 했어요. 며칠 뒤에 언니가 시장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딱히 살 게 있는 건 아니었지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장바구니 하나 들고 나갔어요. 시장 골목 입구에서 언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선자야, 나 솔직하게 말할게. 저는 두부 파는 가게 앞에서 걸음을 늦췄어요. 형부가 지금 뭐라는 건지 알아? 내가 느리게 느끼는 거야. 저 사람은 이미 정리를 시작한 거야. 무슨 정리요? 냉장고가 그냥 냉장고겠어? 약자리가 그냥 약자리겠어? 그게 다 선 긋는 거야. 너는 이쪽, 나는 저쪽. 그걸 집안에서 먼저 해놓고 있는 거라고. 저는 장바구니 손잡이를 꽉 잡았어요. 언니, 너무 크게 보는 거 아닐까요? 크게 보는 게 아니야. 언니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내가 참는 동안 저쪽은 이미 정리하고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두부 한 모를 집어들었어요. 가격표를 보는 척 했습니다. 눈이 가격표에 있었지만 숫자가 읽히지 않았어요. 시장을 다 돌고 나오는 길에 버스 정류장에 앉았어요. 언니가 먼저 앉고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무릎에 올렸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가 말했어요. 선자야, 이혼 생각해봤어? 저는 정류장 앞 도로를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야. 내가 그 집에서 이미 밀려난 거 보이잖아. 냉장고 아래 칸이 내 자리야? 약 서랍이 아래에 있어야 해? 그게 말이 돼? 저는 대답이 안 나왔어요. 그냥 나와. 거기 있으면 더 작아져. 버스가 들어왔어요. 언니 버스였습니다. 언니가 일어서면서 저를 봤어요. 생각해봐. 진지하게. 언니가 버스를 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버스가 골목을 돌아서 사라질 때까지 정류장에 앉아 있었어요. 이혼. 그 단어를 입안에서 한번 굴려봤습니다. 소리를 내지는 않았어요. 그냥 혀 위에 올려보는 것처럼요.
묵직했어요. 무서웠냐고 하면 무섭다기보다는 막막했습니다. 이혼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혼 다음이 막막했어요. 그게 뭔지를 아직 몰랐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혼자 반찬을 데우고 국을 끓이고 상을 차렸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 머릿속은 다른 데 있었어요. 저쪽은 이미 정리하고 있다. 언니 말이 귀 근처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남편 자리에 수저를 놓으면서 그 사람 얼굴을 봤습니다. 텔레비전에 눈이 고정된 얼굴이었어요. 마흔한 해를 봐온 얼굴인데 그날은 낯설었어요. 오래 들여다봤는데 모르는 사람 같은 느낌.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다가 언니한테 문자가 왔어요. 주민센터 한번 가봐. 상담이라도 받아봐야 해. 저는 그 문자를 물기 있는 손으로 읽었습니다. 답장을 바로 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싱크대 옆에 내려놓고 다시 그릇을 헹궜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잠을 못 잤어요.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숨을 고르게 쉬고 있었어요. 자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숨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 옆에서 마흔한 해를 잤구나. 그게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슬프다거나 억울하다거나 그런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오래됐다는 느낌이었어요. 오래됐는데 지금은 낯설다는 느낌이요. 저는 한참 뒤에야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게 밤이 지나갔어요. 언니한테 문자를 보낸 건 이틀 뒤였어요. 가볼게요 라고 썼습니다. 딱 3글자였어요. 언니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잘 생각했어 라고요. 저는 그 답장을 보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잘 생각한 건지 아직도 몰랐어요. 그냥 가보는 거였습니다. 뭔가를 결정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른 채로 계속 있는 게 더 이상할 것 같아서요. 주민센터에 가기로 한 날 아침에도 남편 밥상을 먼저 차렸어요.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마음속으로는 오늘 뭔가를 하러 간다고 생각하면서도 손은 여전히 남편 국부터 떠서 상에 올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보면서 잠깐 멍했습니다. 이 손이 50년 가까이 이렇게 움직였구나 싶었어요. 남편은 밥을 먹으면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오늘 어디 가냐고도 뭐 할 거냐고도요. 관심이 없었겠지요.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설거지를 하고 앞치마를 벗고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집을 나서는데 현관문 잠금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주민센터는 버스로 2정거장이었어요. 걸어도 되는 거리였지만 버스를 탔습니다. 앉아서 가고 싶었어요. 서서 가면 생각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요. 창밖으로 골목이 지나갔어요. 오래 살던 동네였습니다. 슈퍼 자리가 바뀐 것도 세탁소 간판이 새로 생긴 것도 다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낯설었습니다. 오래 본 것들인데 처음 보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달라진 건지 창밖이 달라진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주민센터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민원 창구 앞에 번호표 뽑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번호표를 뽑고 대기 의자에 앉았어요. 번호가 불릴 때까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어르신 한 분이 서류 봉투를 들고 앉아 계셨어요. 맞은편에는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다들 각자의 일로 온 거였어요. 저만 뭔가 이상한 일로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 생각이 잠깐 위안이 됐어요. 번호가 불렸습니다. 창구에 앉았어요. 담당자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저를 보면서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본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이혼 관련 상담이시면 가정법원 쪽이나 법률구조기관을 안내해 드릴 수 있고요. 혹시 이혼 후 생활 지원이나 복지 관련해서 알고 싶으신 건가요? 저는 그쪽이었어요. 이혼하고 나면 혼자 살게 될 것 같아서요. 뭔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담당자가 화면을 보면서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고, 현재 소득이 있으시냐고, 재산은 어떻게 되시냐고요. 저는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68이고, 소득은 따로 없고, 재산은 이혼 협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고요. 담당자가 화면을 보면서 잠깐 조용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같은 경우는 재산 기준이 있어서요. 이혼 후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달라지거든요. 분할받는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수급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가 어긋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재산을 받아도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받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으로 잡히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거든요. 그리고 건강보험도 피부양자에서 빠지시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이것도 재산이랑 연동이 돼서요. 저는 손을 무릎 위에서 잠깐 꽉 쥐었습니다. 노인 일자리나 그런 건요? 연세가 되시면 신청은 가능하세요. 그런데 대기가 있어서 바로 되진 않고요. 지역마다 다른데 보통 몇 달은 기다리셔야 해요. 몇 달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창구 너머 담당자 얼굴을 봤습니다. 담당자는 제가 기대했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냥 있는 걸 설명해 준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무겁게 들릴 줄 몰랐어요. 이혼만 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막연하게요. 이 집에서 나가면, 이 사람 옆에서 벗어나면 뭔가 정리가 되고 뭔가 다음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창구 앞에 앉아서 들은 말은 달랐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도 재산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고 보험이 바뀌고 일자리는 대기가 있고 이혼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인데 그 시작이 제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저는 담당자한테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볕이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그런데 발이 잘 떼어지질 않았습니다. 주민센터 계단 아래 서서 한참 있었어요. 사람들이 옆을 지나쳤습니다. 다들 어딘가로 가고 있었어요. 저만 잠깐 멈춰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생활은 아무도 대신 정리해주지 않는다. 그 말을 담당자가 직접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들렸습니다. 창구에서 들은 말들 사이에서요. 재산 기준이 있고 대기가 있고 전환이 되고 그 말들이 다 모여서 결국 그 말이 됐어요. 아무도 대신 해주지 않는다는 말이요.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손안에 들고 있는 걸 봤어요. 주민센터 안내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챙겨준 거였어요. 기관 이름들이랑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법률구조, 노인 일자리, 복지관 상담. 저는 그 종이를 접어서 가방에 넣었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올라타서 창가 쪽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올 때 봤던 골목이 반대 방향으로 지나갔습니다. 같은 골목인데 다른 방향으로 보이니까 또 달라 보였어요. 슈퍼도 세탁소도 아까랑 다른 각도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기대하고 간 걸까요? 이혼을 하면 누군가가 도와줄 거라고, 뭔가 준비된 길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은 없었어요. 있긴 있는데
조건이 있고 대기가 있고 기준이 있었습니다. 제가 딱 맞게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럼 나는 어쩌나. 버스가 정거장에 섰다 출발했어요. 저는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으면서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정리가 안 됐습니다. 뭔가를 결정하려고 간 게 아닌데 결정을 해야 할 것들이 더 많아져서 돌아오는 기분이었어요. 집 앞 정거장에서 내렸습니다. 골목을 걸으면서 발밑을 봤어요. 보도블록이 군데군데 들떠 있었습니다. 오래된 동네라 그랬어요. 여기도 고쳐지지 않고 그냥 있었구나 싶었어요. 밟을 때마다 조금씩 흔들리는 것들이요.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없었어요. 나간 것 같았습니다. 조용했어요. 저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외출복을 갈아입지 않고 그냥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컵을 내려놓고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랫집 베란다가 보였어요.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바람에 조금씩 움직였어요.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서랍은 잘 안 열었어요. 오래된 서류들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혼인신고 서류 사본, 아이들 졸업장, 집 계약서 사본. 그런 것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을 손으로 더듬었어요. 뒤쪽 깊숙한 곳에 작은 종이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 도장이 들어 있었어요. 제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만든 거였어요. 이사할 때, 서류 쓸 때 가끔씩 꺼냈던 것들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잘 안 꺼내게 됐어요. 남편이 집안 서류를 다 맡아서 했거든요. 저는 도장만 내밀면 됐습니다. 어디에 찍는지도 제대로 몰랐어요. 저는 도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오래 서랍 안에 있어서인지 금속이라서인지 저는 그 차가운 걸 손 안에서 천천히 데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요. 그냥 쥐고 있었습니다. 이걸 내가 직접 써야 할 날이 오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무서웠냐고 하면 무서운 것도 있었고 이상하게 단단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둘이 같이 있었어요. 손 안에 도장처럼요. 차가운데 점점 따뜻해지는 것처럼요. 저는 도장을 다시 봉투에 넣지 않았어요. 서랍을 닫고 도장을 그냥 싱크대 위에 올려뒀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요. 거기 있어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더 이상 깊숙이 숨겨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을 지금도 기억해요. 법원 복도였습니다. 형광등이 하얗게 켜진 긴 복도였어요. 남편은 제 옆에 앉아 있었는데 옆에 있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같은 의자 줄에 앉아 있는 사람 같았어요. 담당자가 서류를 내밀었고 저는 도장을 꺼냈습니다. 싱크대 위에 올려뒀던 그 도장이요. 찍는 순간에 손이 떨릴 줄 알았어요. 안 떨렸습니다. 그냥 찍었어요. 도장이 종이에 닿는 느낌이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마흔한 해가 그 한 번의 무게밖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이미 많이 다 써버려서 남은 게 없는 건지. 저는 도장을 다시 봉투에 넣으면서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아무 생각도 안 든 게 아니라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안 된 것 같기도 했고요. 재산 분할은 협의로 끝냈습니다. 길게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싸울 기력도 없었고 싸워서 더 받아낼 자신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집을 갖기로 했고 저는 얼마간의 돈을 받기로 했어요. 오래 산 집이었는데 제 이름으로 된 게 없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돌아왔어요. 40해 동안 내 이름을 안 써놨던 게요. 받은 돈으로 반지하 방 보증금을 뺐습니다. 이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버스 내 정거장이었습니다. 가까운 게 좋겠다 싶었어요. 낯선 데 가면 더 막막할 것 같았거든요.
부동산 아주머니가 보여준 방들 중에서 제일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이 반쯤 땅에 묻혀 있는 방이었어요. 낮에도 불을 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방을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좀 놓였어요. 작으니까요. 넓은 데서 혼자 있으면 더 쓸쓸할 것 같았어요. 작은 데서 혼자 있으면 그냥 혼자인 거잖아요. 채워야 할 공간이 적으니까요. 이삿짐은 별로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이불 한 채, 그릇 몇 개, 작은 냄비. 트럭 부를 것도 없이 언니 형부차로 2번 날랐어요. 언니는 짐을 나르면서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어요. 방에 짐을 다 들여놓고 나서 언니가 그냥 돌아갔어요. 잘 살아 라고 했습니다. 짧게요. 저는 문이 닫히고 나서 방 안을 둘러봤어요. 작았습니다. 예상한 것보다 더요. 짐을 들여놓으니까 더 좁아 보였어요. 이불을 펴면 방 절반이 됐습니다. 부엌이라고 하기엔 좁은 공간에 싱크대 하나, 가스레인지 하나가 전부였어요. 냉장고는 작은 걸로 중고로 샀습니다. 문을 열면 안이 한눈에 다 보이는 크기였어요. 저는 그 냉장고 앞에 서서 잠깐 있었습니다. 이름표가 없었어요. 당연한 건데 그게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냉장고인데, 제 것밖에 없는 냉장고인데, 저는 손으로 냉장고 문을 한번 쓸었어요. 차가웠습니다. 그냥 냉장고였어요. 아무 이름표도 없는 그냥 냉장고. 처음 며칠은 이상하게 편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차려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국을 끓여야 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약을 챙겨야 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저만 챙기면 됐습니다. 저만요. 그게 처음에는 낯설었다가 사흘쯤 지나니까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냄비에 물을 올리고 계란을 하나 꺼내고 어제 만들어둔 나물을 꺼냈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들이었어요. 남편이 싫어해서 잘 안 하던 것들이요. 고등어를 자주 구웠어요. 냄새 난다고 했거든요, 남편이. 저는 고등어를 좋아했거든요. 혼자 먹는 아침이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사람들 발이 지나갔어요. 반지하라 그랬습니다. 운동화, 구두, 슬리퍼, 걷는 속도가 다 달랐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상한 풍경인데 싫지 않았어요. 저만 보이는 풍경이었으니까요. 그렇게 2주일쯤 지났어요. 관리비 고지서가 왔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작은 방이니까 얼마 안 되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많았어요. 공동관리비가 별도로 붙어 있었거든요. 건물이 오래돼서 보일러가 중앙식이었습니다. 제가 덜 써도 똑같이 나오는 거였어요. 저는 금액을 보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보증금에서 월세가 나가고 관리비가 나가고 밥값이 나가고 병원이 나가면 남는 게 없었어요. 아니, 남는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모자랐습니다. 받아온 돈이 얼마간 있었지만 그게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바닥이 났습니다. 그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고지서를 손에 들고 보니까 달랐어요. 알고 있다는 것과 눈으로 보인다는 게 다른 거더라고요. 저는 고지서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다음 달 것도 올 거였어요. 그 다음 달 것도요. 접어서 넣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닌데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지기 시작한 건 그 주였어요. 원래 좋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단 내려갈 때 시렸어요. 그런데 반지하라 계단이 있었거든요.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올 때 무릎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날씨가 흐린 날은 더했어요. 처음엔 그냥 뒀습니다. 파스 붙이고 따뜻하게 하면 나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했습니다.
밤에 누우면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자다가 깼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다 허리까지 왔어요. 계단을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자세가 이상해진 것 같았어요. 허리가 한쪽으로 당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를 한번 펴야 됐어요. 그냥 서지지가 않았거든요. 구부정한 채로 부엌까지 가서 싱크대를 잡고 서야 됐습니다. 그게 며칠이 이어지니까 병원에 가야겠다 싶었어요.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동네 작은 병원이었어요.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했어요.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아있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니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 정도면 주사로는 한계가 있고 수술을 고려해 보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수술이 어느 정도예요? 인공관절까지 가면 크지만 지금은 그 전 단계예요. 관절경으로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아마 청소 수술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청소 수술이요. 저는 그 말을 이해했지만 이해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돼요?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 쪽을 보면서 대략적인 금액을 말했어요. 보험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낫지만 본인 부담이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면서 아까 접어서 서랍에 넣은 관리비 고지서를 떠올렸어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햇볕이 있었는데 추웠어요. 저는 병원 앞에 서서 뭘 해야 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면 돈이 필요하고 돈이 나가면 월세가 빠듯해지고 빠듯해지면 생활비가 없고 그 계산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았어요. 멈추질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조용한 게 아니라 무서운 거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조용하다는 건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프면 제가 병원에 가야 하고, 제가 돈이 없으면 제가 벌어야 하고, 제가 무너지면 제가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게 자유인 줄 알았는데 그날은 그게 무서웠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무릎에 힘을 줬어요. 천천히 한 발씩이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불을 켰어요. 작은 방이 환해졌습니다. 이불이 반쯤 펼쳐져 있었고 싱크대 위에 아침에 쓴 냄비가 있었어요. 저는 그 냄비를 닦지 않고 그냥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언니 이름을 봤습니다. 손가락이 이름 위에서 잠깐 멈췄어요. 전화하면 뭐라고 해야 하나? 힘들다고 해야 하나? 무섭다고 해야 하나? 저는 그 말들이 어색했습니다. 힘들다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평생요. 그런데 전화를 눌렀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언니가 받았어요. 선자야. 저는 잠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언니 목소리를 들으니까 뭔가가 목 가까이 올라왔어요. 저는 그걸 꾹 눌렀습니다. 언니, 나 며칠만 좀. 말이 거기서 멈췄어요. 언니가 잠깐 조용했습니다. 저도 조용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언니 집 텔레비전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알았어. 와. 그 두 글자가 그렇게 크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언니 집은 버스로 6정거장이었어요. 가방을 쌌습니다. 작은 가방이었어요. 며칠치 옷이랑 세면도구, 약통. 그게 전부였습니다. 뭘 더 챙겨야 하나 싶었는데 며칠만 있다 오는 거니까 그냥 이것만 들고 가자 싶었어요. 방문을 잠그면서 잠깐 돌아봤습니다. 작은 방이 어두웠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별로 없으니까 불을 끄면 금방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무릎에 힘을 주면서요. 버스 안이 따뜻했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바깥을 봤어요.
날씨가 흐렸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은 하늘이었어요. 저는 가방을 무릎에 올리고 언니 집을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언니가 거기서 20년 넘게 살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드나들던 집이었어요. 냄새도 기억났습니다. 언니 집 특유의 된장찌개 냄새랑 형부가 쓰는 파스 냄새가 섞인 거요. 그 냄새가 생각나니까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언니가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왔어? 가방이 그것밖에 없어?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며칠만 있다 가려고요. 언니가 가방을 받아서 들어가면서 말했어요. 며칠이고 뭐고 일단 와서 좀 쉬어. 얼굴이 많이 안 좋다. 저는 신발을 벗으면서 집안을 봤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형부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거실에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어요. 언니 집 특유의 그 냄새도 났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어깨가 조금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만 여기 있자. 그 생각이었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언니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제가 좋아하는 감자조림을 했습니다. 형부는 밥 먹으면서 뉴스를 봤어요. 말이 별로 없는 분이었습니다. 원래부터 그랬어요. 저한테 잘 왔다 한마디 하고는 텔레비전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조용한 게 편했습니다. 언니가 밥을 떠주면서 말했어요. 좀 먹어. 많이 빠졌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뜨거웠어요. 입안에서 퍼지는 게 오랜만이었어요. 집밥이다 싶었습니다. 제가 혼자 끓이는 것도 집밥이긴 한데 이건 좀 달랐어요. 누가 챙겨준 것 같은 느낌이요. 저는 그 느낌이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느낌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조카 방에서 잤어요. 조카는 결혼해서 나간 지 오래였습니다. 방이 비어 있었어요. 싱글 침대에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언니가 미리 깔아둔 거였어요. 저는 그 이불을 보면서 언니가 제가 온다는 걸 알고 준비했구나 싶었습니다. 그게 고마웠어요. 누웠더니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깊이 잔 것 같았어요. 반지하 방에서는 밤마다 무릎이 쑤셔서 자다 깼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눈을 떠보니까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반지하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침에 빛이 들어오는 방이 이렇게 다른 거였어요. 저는 누운 채로 천장을 봤습니다. 며칠만 있다 가자. 무릎이 좀 나아지면 가자. 그 생각이었어요.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언니가 아침을 차렸어요. 저도 거들려고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언니가 괜찮다고 앉아있으라고 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서 언니가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봐온 손놀림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잠깐 마음이 놓였습니다. 형부가 출근하고 나서 언니랑 둘이 아침을 먹었어요. 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무릎은 좀 어때? 계단이 없으니까 낫네요. 수술은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돈이 있어야 하니까.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어요. 형부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형부가 들어오면서 저를 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짧게요. 저도 짧게 했어요. 형부가 안방으로 들어가면서 언니를 불렀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보는 척 했습니다.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언니 목소리가 낮게 이어지다가 끊기는 게 들렸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손에 쥐고 화면을 봤어요.
채널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뒤에 언니가 나왔어요. 표정이 아까랑 달랐습니다. 아침이랑 달랐어요. 뭔가를 정리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언니는 제 옆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선자야, 나 할 말이 있어. 저는 리모컨을 소파 옆에 내려놨습니다. 응? 조카가 이번 주말에 온대. 애들 데리고. 그러면 방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주말 전에 갈게요. 언니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게 아니라 좀 더 있어도 되는데. 그냥 방이 좁아서. 괜찮아요, 언니. 무릎도 좀 나아졌어요. 언니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도 안 했어요. 텔레비전 소리만 있었어요.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저녁 식탁에서 또 달라졌습니다. 언니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이야기를 꺼냈어요. 병원비 이야기였습니다. 뜬금없지 않았어요. 이어진 것 같았어요. 낮에 하던 말이 저녁까지 온 것처럼요. 수술비가 얼마라고 했어? 저는 젓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직 정확히는 모르고요. 상담을 더 받아봐야 한대요. 언니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보증금은 얼마야? 지금 방에. 저는 금액을 말했습니다. 언니가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일어나서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왔습니다. 계산기였어요. 저는 그걸 보고 숨을 한번 참았습니다. 언니는 계산기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서 말했어요.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나도 사정이 있어. 형부도 올해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을 다니고 있고 우리도 빠듯하거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까지는 도와줄 수 있는데 수술비 전체는 어렵고 보증금은 내 거니까 그건 건드리면 안 되고 그 안에서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 언니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봤어요. 아침에 제 밥을 떠주던 손이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던 손이었어요. 그 손이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맞추고 있었어요. 저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저는 그 계산기가 저를 향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얼마까지 도와줄 수 있고 얼마부터는 안 된다는 계산이요. 저는 물컵을 들었어요.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으려다가 그냥 내려놨습니다. 끝까지 마시지 못했어요. 언니, 응?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언니가 계산기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알아서 어떻게.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접시를 들고 부엌으로 갔어요. 싱크대에 물을 틀었습니다. 뒤에서 언니가 뭔가 더 말하려는 게 들렸어요. 저는 물소리를 크게 해서 그 소리를 덮었습니다. 손을 움직이면서 생각했어요. 여기도 내 자리가 없구나. 냉장고 아래 칸처럼요. 자리는 있는데 내 자리가 아닌 거요. 오래된 집이고 오래된 언니인데 결국 저는 여기서도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게 언니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언니도 자기 사정이 있고 자기 계산이 있는 거잖아요. 누구든 그렇겠지요. 저라고 다르겠어요. 그냥 아무도 저를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설거지를 다 하고 나서 조카 방으로 들어갔어요. 가방을 꺼냈습니다. 접어둔 옷을 다시 개서 넣었어요. 세면도구를 챙겼습니다. 약통을 확인했어요. 빠진 게 없는지 천천히 봤습니다.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은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어젯밤이랑 같은 천장인데 달라 보였어요. 빛이 들어오는 방이었는데 그날 밤은 그게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언니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부엌에 들어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언니 집 부엌이었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찾았어요. 잘 있어, 언니. 고마웠어. 라고 썼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문을 조용히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아침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가방 손잡이를 꽉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왔어요. 문이 열렸고 저는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머리가 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눈밑이 거무스름했어요. 가방을 들고 있는 손이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디로 가나?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걸어 나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까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고쳐들고 걸었어요. 버스 정류장 쪽으로요. 걸으면서 동네를 봤습니다. 아침 일찍이라 가게들이 대부분 닫혀 있었어요. 그 사이에 백반집 하나가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아주머니 한 분이 국을 젓고 있었습니다. 혼자서요. 저는 그 앞에서 발이 멈췄어요. 유리문에 손글씨로 쓴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였어요. 저는 가까이 가서 읽었습니다. 주방 도우미 구함.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봤어요.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가방이 흔들렸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종소리가 나면서 안에서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봤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설거지라도 할 수 있을까요? 백반집 아주머니 이름은 최 씨였어요. 성만 알았습니다. 최 사장님 이라고 다들 불렀어요. 나이는 저보다 몇 살 아래였는데 말투가 짧고 빨랐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저를 위아래로 한번 보더니 앞치마 내밀면서 말했어요. 무릎은요? 제가 잠깐 멈칫했어요. 좀 안 좋긴 한데요. 서서 일하는 거 괜찮겠어요? 해볼게요. 최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면접의 전부였어요. 저는 앞치마를 묶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물을 틀었어요. 아침 영업 준비였습니다. 첫날은 손이 빨갛게 부었어요. 오래 물에 담그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집에서도 설거지를 했지만 이건 달랐어요. 양이 달랐거든요. 점심 영업까지 하고 나면 그릇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저는 그걸 하나씩 닦았어요. 빠르게 하려고 하면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냥 천천히 했어요. 제 속도로요. 최 사장님이 뭐라 안 했습니다. 느리다고도 안 했고 빨리 하라고도 안 했어요. 그냥 옆에서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고마웠어요. 말이 없는 게 편한 사람이 있거든요. 최 사장님이 그랬습니다. 사흘이 지나니까 손이 좀 익었어요. 그릇을 싸는 순서도 생기고 물 온도를 어떻게 맞추면 기름이 잘 빠지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 작은 것들이 쌓이니까 하루가 덜 힘들었어요. 무릎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서 있는 시간이 길었거든요. 점심 영업이 끝나고 나면 무릎 안쪽이 불에 달구듯 쑤셨어요. 저는 영업이 끝나면 싱크대 앞 낮은 발판에 앉아서 잠깐 쉬었습니다. 최 사장님이 그걸 보고 한 번은 작은 의자를 가져다 놨어요. 말없이요. 저도 말없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2주일이 지났어요. 첫 번째 월급날이었습니다. 최 사장님이 흰 봉투를 내밀었어요. 저는 받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에 와서 열었어요. 반지하 방불을 켜고 식탁에 앉아서요. 봉투 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울컥한 게 아니었어요. 떨렸어요. 이 돈이 제 손으로 번 거라는 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40안에 동안 번 적이 없었거든요. 아이들 어릴 때 잠깐 파트타임을 한 적은 있었는데 그건 남편 눈치 보면서 한 거였으니까 제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제가 서서 번 거였어요. 무릎이 쑤시면서 번 거요. 저는 그 돈을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에 뒀습니다. 관리비 고지서 옆에요. 고지서랑 봉투가 나란히 있었어요. 나가는 것 옆에 들어오는 것이 생긴 거였습니다. 작은 차이였어요. 그런데 그게 달랐습니다. 그달부터 관리비를 냈어요. 봉투에서 꺼내서 냈습니다. 모자라지 않았어요. 딱 맞았어요. 남는 건 없었지만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어요. 누군가한테 손 내밀지 않아도 된다는 게요. 병원에 다시 간 건 한 달쯤 뒤였습니다. 무릎이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일을 계속하니까 오히려 더 쓰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정형외과가 아니라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제대로 보자 싶었어요. 한번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 싶었거든요. 접수를 했습니다. 창구에 앉았어요. 젊은 직원이 모니터를 보면서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성함, 생년월일, 주소, 보험 정보. 저는 하나씩 대답했어요. 그러다가 직원이 물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있으세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보호자요. 예전 같으면 남편 이름을 썼을 거예요. 자동으로요. 생각도 없이요. 그게 40안에 동안 써온 이름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엔 언니 이름을 쓰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직원을 봤어요. 제 이름 써도 되나요? 직원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이상하다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확인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본인 성함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볼펜을 들었습니다. 박선자, 또박또박 썼어요. 천천히요. 획 하나씩이요. 다 쓰고 나서 잠깐 봤습니다. 제 이름이었어요. 당연히 제 이름인데 그날은 그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제가 쓴 거라서 그랬는지 이 칸에 처음 써본 이름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면서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노인분들도 있었고 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보호자랑 같이 온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가방을 무릎에 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라는 게 그날은 외롭지 않았어요. 이상하게요. 오히려 단단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온 거, 제가 접수한 거, 제 이름 쓴 거, 다 제가 한 거였으니까요. 누가 데려다 준 게 아니고 누가 대신 써준 게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불렸어요. 박선자 씨. 저는 일어섰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다시 찍자고 했어요. 찍고 나서 결과를 봤습니다. 지난번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도 같았습니다. 저는 이번엔 다르게 물었어요. 수술을 미루면 얼마나 버틸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관리하시면 1년에서 2년은 더 가실 수 있어요. 통증 관리랑 무릎에 무리 안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그렇게 해볼게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사 맞고 약 처방받았습니다. 저는 처방전을 손에 들고 진료실을 나왔어요. 약국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봉투를 들고 나오면서 오늘 든 돈을 머릿속에서 정리했어요. 진료비, 주사 비용, 약값. 이번 달 빠듯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됐어요. 할 수 있었어요. 모자라면 다음 달에 더 벌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에 힘을 줬습니다. 오늘 주사를 맞아서 그런지 어제보다 덜 쑤셨어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어요. 작은 방이 환해졌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을 봤어요. 반찬통 하나, 약통 하나, 생수병 하나. 제가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사온 것들이었어요. 제가 넣어둔 것들이요. 이름표는 없었어요. 필요가 없었거든요. 여기 있는 건 다 제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반찬통을 꺼냈어요. 어제 만들어둔 두부조림이었습니다. 냄비에 옮겨서 불을 켰어요. 데워지는 동안 약통을 열었어요. 저녁 약을 꺼냈습니다. 물 한 잔 받아서 옆에 뒀어요. 밥을 담았습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밥이랑 두부조림이랑 약이 있었습니다. 누가 차려준 게 아니었어요. 제가 차린 거였습니다. 작은 상이었어요. 근데 제 상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창문을 봤어요. 반지하라 창문 너머로 발이 지나갔습니다. 운동화, 슬리퍼, 구두. 오늘도 다 달랐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 풍경이 이제 낯설지 않았어요. 제 풍경이 됐습니다. 밥을 다 먹고 약을 먹었어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2개, 냄비 하나. 금방 끝났어요. 행주로 닦아서 제자리에 뒀습니다. 냉장고를 다시 열었어요. 반찬통을 넣었습니다. 약통도 제자리에요. 생수병도요. 넣고 나서 문을 닫으려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뭘 쓰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저는 메모지에 뭔가를 썼습니다. 유통기한이었어요. 두부조림 만든 날짜요. 생수 사온 날짜요. 약 개봉한 날짜요. 작은 글씨로 또박또박 썼어요. 쓰고 나서 각각 붙였습니다. 반찬통에, 생수병에, 약통에. 이름이 아니었어요. 누구 거라는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챙기려고 쓴 거였어요. 언제 만든 건지, 언제 사온 건지, 언제 열었는지. 제가 필요해서 쓴 거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저는 그 앞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있었습니다. 작은 방이 조용했어요. 저만 있는 조용함이었습니다. 무서운 조용함이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이불을 폈어요.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반지하 방 천장이었습니다. 낮에는 어둡고 밤에는 더 어두운 방이었어요. 근데 그날 밤은 이상하게 그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조금 쑤셨어요. 저는 이불을 무릎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따뜻해졌어요. 약 먹은 게 돌고 있었습니다. 몸이 조금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오늘 제 이름을 제가 썼습니다. 접수대에서요. 보호자 칸에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었어요. 제가 쓰고 싶어서 썼습니다. 그 칸에 제 이름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41해 동안 그 칸은 항상 남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니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 너머로 바람 소리가 조금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이제 제 이름은 제가 적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